이혼 후 15년, 3천억 자산가이자 국내 굴지의 의료기업 대표 정혜진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노숙인 보호센터를 방문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낡은 보호소 한켠 초라하게 앉아있는 한 여인. 지저분한 옷, 흐릿한 눈빛, 텅 빈 표정. 그녀는 한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그의 전처 김소라였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낡은 건물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정혜진은 검은색 코트깃을 세우며 보호소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요. 청와대 보건자문단의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입니다. 비서 박민우가 앞장섰습니다. 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라메딕스 대표, 한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3천억 자산가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의료계 인사들이 그의 이름 석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 방문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불행을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소 안은 습기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낡은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어디선가 기침소리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시설장이 급히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저희 시설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시설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용 거실에는 노인들이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자문단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혜진은 기계적으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 바랜 커튼들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 방문이 끝나면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과의 만찬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여자였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혜진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자는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크레파스로 꽃잎을 칠하고 있었지요.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옆얼굴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은? 혜진이 시설장에게 물었습니다. 시설장이 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요? 김소라 씨예요. 여기 계신 지 3년 됐습니다. 치매가 심하셔서 가족도 연락이 안 돼요. 김소라. 그 이름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아니, 이럴 리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김소라라는 이름이 한둘인가요? 하지만 저 눈매였습니다. 저 코였습니다. 저 입술의 곡선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낡게 만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졌지요. 하지만 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김소라였습니다. 그의 전 아내였습니다. 혜진은 무의식 중에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라야.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일 뿐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라는 정말로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절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했던 순간들도 사라졌습니다. 이혼장에 도장을 찍던 그날도 사라진 것입니다. 나야. 정혜진이야.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텅 빈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박민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소라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혜진과 소라는 결혼했습니다. 소라는 간호사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여자였지요. 혜진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문을 위해선 정략이 필요하다. 그 간호사와의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 혜진은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지요. 세라메딕스의 후계자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는 깔끔한 서류였지요. 혜진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소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소라는 임신 8주차였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지요.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혜진 씨.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후 혜진은 정치 명문가의 딸 오지연과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재촉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문단원들은 이미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민서는 잘 지내지? 민서.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민서? 누구지?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소라는 다시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의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혜진은 소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노란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서.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박비서.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김소라 아니, 저 사람에 대해 알아봐. 이혼 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박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노란 꽃잎들이 햇살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보호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민서.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만찬은 취소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혜진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재로 향한 것입니다.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따랐습니다. 위스키였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그녀였습니다. 거리를 떠돌다 보호소에 들어간 그녀였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던가요? 회사를 키웠습니다. 자산을 불렸습니다. 3천억 자산가가 되었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정치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소라는 혼자였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대표님,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록이 있었지요. 그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김소라, 이혼 당시 임신 8주. 출산 쌍둥이 여아, 정민서, 정하은.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민서와 하은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소라는 임신 8주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혜진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박민우가 보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 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당시의 진료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혜진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소라가 출산한 병원은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고급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의원이었지요. 하지만 출산 이틀 후 기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대표님, 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담당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정소라님 쌍둥이 여아 출산. 하지만 퇴원 당일 세라메딕스 측에서 기록 삭제 요청. 거액이 오갔음. 죄송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라메딕스였습니다. 어머니의 지시였다는 뜻이었지요. 그녀는 손녀의 존재조차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이런 짓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 회장님께서는 대표님의 재혼을 원하셨습니다. 정치 명문가와의 연결이 필요하셨지요. 하지만 전처의 아이들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정략을 위해 모든 걸 지웠던 것입니다. 전 며느리의 출산 기록을 지웠습니다. 손녀들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을. 혜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정민서,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 차량 세라메딕스 소속. 그 아래에는 합의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2억 원 지급 완료. 대리 수령자 마 회장. 사고 기록을 더 자세히 알아봐.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병원 기록에 나온 간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민우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혜진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파트는 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8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을 보자 움찔했습니다.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정소라 씨, 알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좁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주 앉았을 뿐이었지요. 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그때 산부인과에서 일했어요. 이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소라 씨가 쌍둥이를 낳던 날을 기억해요. 혼자였어요. 남편도 가족도 없었죠. 진통이 심했는데 아무도 손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출산 후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왔어요. 세라메딕스 법무팀이라고 했죠. 병원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거액을 제시했어요.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이었어요. 병원은 그 돈을 받았어요.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이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소라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퇴원할 때 제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라는 혼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혼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홀로 버텼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 모두 건강했어요. 예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이미숙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혜진은 경찰청 기록을 뒤졌습니다. 민서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료에는 최도연 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요. 박민우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낚시터였습니다. 혜진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이었습니다. 낚시터에는 중년의 사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 모자에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도연 형사님이십니까? 형사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낚시나 하는 사람이지요. 최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서라는 아이의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낚싯대를 내려놓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최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운전자는 아이를 친 후 급가속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 사살이었지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전 무전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리하라고 지시했지요. 하지만 증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세라메딕스 측에서였습니다. 혜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묻었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최도연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최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밤에 어머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 회장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집사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요. 그는 몰래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쪽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금고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습니다. 혜진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회사 설립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손녀는 죽인 여자였으니까요.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동산 문서가 있었습니다. 주식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세라, 내부 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M12 사건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민서, 정하은, 정혜진의 친자 확인. 그 아래 메모가 한 줄 있었습니다. 후계 구도의 장애 요소 확인. 정략 결혼 추진 위에 제거 필요. 처리 완료 후 보고 요망.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고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는 계획적으로 손녀를 죽인 것입니다. 가문의 순수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략 결혼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지운 것입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소라를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세라메딕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속죄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라메딕스 본사 건물을 비쳤습니다. 혜진은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표가 회장실을 찾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마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색 정장이 그녀의 위엄을 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혜진은 사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사표입니다.
오늘부로 세라메딕스를 떠나겠습니다. 마 회장은 사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릴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대봐라. 혜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M12 사건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 회장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민서가 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마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죽였다니. 과격한 표현이구나. 그건 사고였다. 혜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지시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는 모른다. 가문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후계 구도를 확립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손녀를 죽였습니까? 마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장애물이었다. 내가 오지영과 재혼하려면 전처의 자식이 문제가 됐다. 정치권과의 연결을 위해선 깨끗한 과거가 필요했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괴물입니다. 마 회장은 웃었습니다. 감정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괴물? 난 현실주의자일 뿐이다. 내가 지금 누리는 3천억 자산이 내 선택 덕분이다. 세라메딕스가 업계 1위가 된 것도 내 결단 덕분이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후회할 것이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소라를 버린 것을, 민서를 지키지 못한 것을. 마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혜진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표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래. 오래 끌 일도 아니야. 책상 위에 사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패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민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라를 돌볼 겁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찾을 겁니다. 하은 양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박민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하은 양의 행적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세라메딕스 로고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요? 소라를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지영과의 집은 이미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대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짐을 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료에는 하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민서와 닮았습니다. 아니, 소라를 닮았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파악 안 됨. 최종 확인 희망의 집 보호소. 이후 행적 불명. 하은은 소라와 같은 보호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소 시설장이었습니다. 이하은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하은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다가 결국 시설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쉼터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곳은 모르겠습니다. 강북 쪽이라고만 들었어요. 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은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라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라를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보호소보다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깨끗한 병실에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1:1 간병인도 붙였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라야, 나야. 혜진이야. 소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을 것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보였습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혜진은 소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병원 로비에서였지. 내가 커피를 쏟았어. 내 구두에.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어. 나는 괜찮다고 웃었지. 그렇게 우리 시작됐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도 기억나. 작은 식장이었어. 하객도 많지 않았지. 하지만 너는 정말 예뻤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 소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혜진 씨? 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나야. 혜진이야. 하지만 소라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서 봤어요? 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서는 하늘나라에 있어. 하지만 하은이가 있어. 우리 딸 하은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은이를 찾으면 데려올게. 우리 딸, 꼭 데려올게. 저녁이 되어 병원을 나섰습니다. 박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은 양소재 파. 서울 강북구 청소년 쉼터. 주소 전송합니다. 혜진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어떤 아이일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존재조차 몰랐으니까요. 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상상해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이었습니다.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라를 닮았을 것입니다. 하은처럼 맑은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미안해, 민서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하은이를 지킬게. 엄마도 지킬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딸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강북구로 향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바랬습니다. 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현관이었습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하은이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은이요? 누구신데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혜진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갔어요. 오후 4시쯤 돌아올 겁니다. 혜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오전 10시였습니다.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하은이가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혜진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로비 의자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학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하은이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그를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하은아, 왜 그래?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누구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혜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하은이 외쳤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쉼터 관계자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은 뒤돌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은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관계자가 사과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해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기다리시겠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오겠습니다. 만나줄 때까지. 그날 혜진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그를 피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혜진은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쉼터 아이들이 그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하은이 아빠래. 진짜? 부자처럼 생겼는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었습니다. 관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걸 하은이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관계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아빠 정혜진이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태어날 때 난 거기 없었다. 내가 자랄 때도 없었다. 언니 민서가 죽을 때도 몰랐다. 나는 최악의 아버지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 너와 민서가 내 딸이라는 것을, 엄마 소라가 혼자 너희를 키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다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다. 엄마를 돌보고 싶다. 너를 지키고 싶다. 시간을 달라. 천천히 기다리겠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저녁 혜진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은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쉼터를 찾았습니다. 로비에 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은이 혜진을 봤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혜진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은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초코우유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시세요. 하은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놀라서 받았습니다. 고맙다. 하은은 마주 앉았습니다. 초코우유를 빨대로 마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용서 안 해요. 절대로.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 우리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죽었을 때 엄마는 무너졌어요. 치매가 시작됐어요. 그때 당신은 뭐 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다. 정말 몰랐다. 몰랐다고 다 해요? 그게 변명이 돼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언니가 썼어요. 죽기 전에.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아빠에게. 나는 정민서예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안 해요. 물어보면 울기만 해요. 그래서 나도 그만 물어봤어요. 하지만 가끔 궁금해요. 아빠는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어떨까? 나를 안아주면 어떤 기분일까? 학교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공원 가는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어깨에 태워줬다고 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하은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아빠 언젠가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를 울게 하지 마세요. 엄마는 내 전부예요. 사랑해요, 아빠. 민서 올림.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의 편지였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언니는 착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항상 엄마 걱정했어요. 내 걱정도 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언니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차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격자들이 말했어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대요. 오히려 속도를 높였대요. 언니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대요. 미안하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언니가 돌아와요? 엄마 기억이 돌아와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 돌아와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은은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봐야 해요. 당신 책임이니까. 다음 날 혜진은 하은을 데리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혜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내렸습니다. 하은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서 하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섭네요. 하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혜진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기억하든 못하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7호 앞에 섰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하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소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을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소라가 하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야. 하은이야. 소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응, 엄마. 나 많이 컸어. 하은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라도 하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은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혜진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니? 하은이 엄마를 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예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은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라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은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남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은과 혜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옮겨줘서 좋은 병원에. 당연한 일이야. 그래도 고마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엄마 보러. 그래. 같이 가자. 하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매주 하은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은도 혜진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진과 하은은 소라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노란 크레파스로 꽃잎을 칠하고 있었지요. 엄마 예쁘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소라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바라봐. 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저씨, 심심하시죠? 하은이 물었습니다. 요즘 하은은 혜진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심심해. 거짓말. 엄마랑 나만 얘기하잖아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너희 이야기 듣는 게 좋아.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부탁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성껏 담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하은이 눈을 빛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가끔 음식을 흘렸습니다. 하은이 닦아줬습니다. 엄마, 천천히 먹어. 응, 고마워. 식사 후 소라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이 엄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엄마. 소라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혜진과 하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응? 고마워요. 엄마 돌봐줘서.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없었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혜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은도 옆에 앉았습니다. 맞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어.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저씨는 왜 엄마를 버렸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혜진은 답했습니다. 겁이 났어. 가문의 압력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약했던 거야.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하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계속 부탁했습니다. 결국 하은이 따라왔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은은 어색해했습니다. 여긴 너무 비싸 보여요. 괜찮아. 편하게 먹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하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도 좋고. 공부는 잘하는 편이에요. 특히 과학이요. 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과학? 어떤 분야? 생물이요. 특히 뇌과학에 관심 있어요. 혜진은 놀랐습니다. 뇌과학?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를 고치고 싶어요.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싶어요. 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때문이구나. 네. 엄마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기억을 고치는 의사요. 혜진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정말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도와줄게. 학비든 뭐든. 하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장학금 받을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차로 하은을 쉼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하은이 내리기 전에 말했습니다. 식사 대접해줘서요. 그리고, 응? 제 꿈 들어줘서요.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하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강했습니다. 민서를 닮았습니다. 아니, 소라를 닮았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았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뿐이라는 걸, 속으론 외로워한다는 걸. 몇 주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은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라 옆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에요. 봄 좋아해요. 꽃이 피니까.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라 씨도 봄을 좋아하시나 봐요. 소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라, 그 이름 오랜만에 들어요. 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다정하게. 누가요? 소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억나요. 따뜻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소라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라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혜진이죠? 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소라야.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지만 가끔 기억나요. 당신 얼굴이, 당신 목소리가. 혜진은 소라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괜찮아.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기억할게. 우리 둘 몸 다. 소라는 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그리워요.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갔을까요? 혜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 별이 됐어? 그럼 밤에 보이겠네요? 응. 가장 밝은 별이 민서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혜진을 봤습니다.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건강해. 잘 자라고 있어. 의사가 되고 싶대. 소라가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착하지? 응. 아주 착해. 너를 닮았어. 소라는 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늙었네요. 우리 둘 다. 그래. 많이 늙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혜진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혜진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그렇군요. 반가워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잠시라도 소라가 자신을 기억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혜진은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병원 근처였습니다. 소라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이었지요. 하은도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이제 하은은 혜진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 있었습니다. 소라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예쁘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도 같이요. 나도? 당연하죠.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요. 혜진은 소라 옆에 섰습니다. 하은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지나가던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찍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세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도 웃었습니다. 혜진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잘 나왔어요. 하은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소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봐요. 우리 가족. 소라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우린 행복해요. 혜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라를 병실로 데려다 줬습니다. 하은과 혜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하은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응? 오늘 행복했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약속해.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언니도 보고 있을까요? 저 하늘에서. 그럼. 분명히 보고 있어. 언니한테 미안해요. 나만 행복해서. 혜진은 차를 세웠습니다.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도 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기를. 정말요? 그래. 언니는 널 사랑했어. 편지에 그렇게 썼잖아. 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우릴 찾아와줘서요. 혜진은 하은을 안았습니다. 내가 고마워. 아빠라고 불러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은은 공부를 했습니다. 혜진은 책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이 자러 갔습니다. 혜진은 서재에 남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이다. 늦었지만 시작이다. 죄는 지웠을지 몰라도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사랑은 끝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든다. 민서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모였어. 하은아, 사랑해. 내가 있어서 아빠는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 소라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난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시간이다. 함께할 시간. 그걸로 충분하다. 혜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잘 자, 민서야. 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